네, 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장맛비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녹색연합 기후행동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기후에너지팀,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의 황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역시 지난달에도 했지만 할 때마다 뭔가 좀 어색한 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3원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결합해서 세 곳에서 진행을 하고요. 여기는 녹색연합 사무실이고, 그리고 레드북스, 그리고 대륙서점 두 곳의 독립서점에 각각 10명 가까운 회원분들, 시민분들 모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잘 들리시죠?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기후행동학교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입니다. 여러분 최근 언론이나 TV에서 그린 뉴딜 얘기 많이 들으시죠? 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에 그린 뉴딜이라는 거를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생소한 단어이고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는 많은 토론과 논의가 되고 있고 정부 부처들은 엄청 바빠요. 지금 대통령이 지시했기 때문에 뭔가 마련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시고 또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집행위원이십니다. 기후위기 관련된 많은 또 책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우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께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많은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는 녹색 성장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 녹색 성장하고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 그린 뉴딜 하면 정말 뭐가 좋은 건가? 그린 뉴딜이 도대체 뭔가? 이런 궁금증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얘기를 1시간 정도 듣고요. 한 10분 정도 쉰 뒤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못다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힘찬 박수로 우리 김현우 선생님 모시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예, 나오고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예, 제가 가운데 보이는 것 같군요. 네. 제가 녹색연합 회원인데 소개 때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오늘 요청받은 주제는 기후위기와 그린 뉴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입니다. 예, 이걸로 하면 되죠? 저한테 안 주셔서. 네, 가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는 거죠? 지금 PPT 화면도? 네, 잠시만요. 네, 아직 안 보이시나요? 됐어요. 예, 시작하면 되나요? 네, 슬라이드 첫 장에 1.5도 티핑 포인트와 탄소 예산 지금 보이실 텐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1.5도는 지금 국제사회가 합의한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온도 상승의 목표죠.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정도 올랐다고 하고 0.5도밖에 안 남은 것이고요. 1.5도 이상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단순히 CO2의 농도 상승뿐만 아니라
메탄 방출이랄지 아니면은 그 북극해가 녹아서 더 많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다든지 이렇게 모델링의 보수적인 모델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어떤 작용까지 더해져서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격변으로 들어선다는 의미죠. 그래서 1.5도를 티핑 포인트로 삼고 있고, 그리고 탄소 예산이라는 것은 그 1.5도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가 배출이 허용되는 온실가스가 얼마인가, 그래서 그 얼만큼이 남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탄소 예산입니다. 그 정부 예산하고는 다른 건데, 근데 사실 지난주에 그 산업부 장관께서 탄소 예산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거의 모르시는 게 분명하다라는 장면이 좀 연출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그 그림을 보시면 1.5도, 2도, 3도 상승, 그리고 확률에 따라서 지금 탄소 예산이 몇 년 남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도 상승을 50% 확률로 우리가 그 달성을 하려면 10년도 안 남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옆에 그 청년들이 시위를 하면서 클라이밋 스트라이크 하면서 12년이 남았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벌써 2년 된 사진이고, 그 사이에 다시 그 데이터를 모았더니 탄소 예산이 그것보다도 적게 남았다고 밝혀지고 있죠. 그 오른쪽 아래 사진이 IPCC의 지구온난화에 관한 1.5도 특별 보고서를 요약한 하나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빨간 곡선이 온도 상승 곡선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온도가 상승하다가 1.5도, 1.6도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경로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까맣게 구불구불한 선이 그 온실가스 농도 배출량인데, 올라가다가 오늘 바로 2020년부터 급격히 줄이기 시작해서 2050년에는 배출 제로 상태, 즉 화석연료 연소가 제로인 상태까지 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급격히 줄여야 되는 것이고, 중간 목표로 2030년, 불과 10년 뒤죠. 10년 뒤까지 배출량을 50% 정도 가까이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중간 목표도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감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국도 8%에서 10%씩 매년 감축을 하지 않으면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도 매년 한 2% 안팎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문제가 있죠. 기후위기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왜 안 넘어갈까요, 이게? 예. 저걸로 어떻게 하죠? 저걸로 넘겨주셔야 되나? 네. 예, 탄소 예산이 째깍째깍 다 돼가고 있는데, 제 시간도 돌아가고 있는데 화면이 넘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만든 그림인데, 그렇지만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1.5도가 티핑 포인트고, 이 기후 변화의 어떤 심각한 상황들이 이미 뭐 폭염이랄지 해일, 태풍 이런 걸로 체감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과학적인 그 데이터로만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 뭐냐면 기후 변화는 딱 한 가지만 사실은 확실합니다. 석탄하고 석유를 얼만큼 채굴해서 연소시키면 CO2 농도가 얼만큼 올라간다. 이것만 수학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죠. 그렇지만 대기 중 CO2 농도가 지금 산업혁명 시작되는 260ppm, 지금은 405ppm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농도가 450ppm, 500ppm 되면은 실제로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느냐, 2도냐, 2.5도냐, 3도냐, 4도냐라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는 확실해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사이에서 확실합니다. 그리고 평균 온도가 1.5도, 2도, 2.5도로 상승할 때 얼만큼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람이 변하고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이 변하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지리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나 온도와 바람의 변화가 어떤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도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국가나 제도,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이 전체의 어떤 흐름은 경향적으로는 확실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또 하나 불확실한 것은
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효과도 불확실해요. 사실은 예컨대 우리나라가 얼만큼 태양광 패널과 풍력을 늘리면은 대기 중 CO2 농도를 얼만큼 줄일 수 있을지가 불확실합니다. 수치는 뽑아낼 수 있지만은 확언할 수가 없어요. 또한 얼만큼 적응 정책들을 했을 경우에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안전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나라의 정부 그리고 언론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2030년에 또 2050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의 막대한 예산의 어떤 방향을 돌리고 당장 자신의 임기 4년, 5년 안에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일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욕을 먹기 쉽지만 쓸데없는 짓 한다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고 불확실한 변수가 많은 이야기를 뉴스로 다루려고 하지 않죠. 굉장히 결과가 나오거나 사람들이 어떤 막 그냥 클릭을 하고 싶은 그런 뉴스를 다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 2050년에 티핑 포인트가 넘어가면 굉장히 우리가 그 기후 격변, 인터스텔라에서 보는 그런 첫 장면, 옥수수밭이 펼쳐져 있고 우리가 야구 경기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비일상의 일상화가 다가올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와 언론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기후 변화의 어떤 과학적 불확실성, 그런 속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후 격변의 현상들은 너무 시시각각 이미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인 경험 속에서 이러한 대규모 장기적인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공황과 세계대전이겠죠. 2030년, 2030년이 아니죠. 이제 1930년대, 40년대 전시 동원 경제와 뉴딜이 있었죠. 전시 동원 경제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뭐 남자들은 대부분 그 해외 전장에 나가고 여성들이 이제 공장에 나가 다니거나 그 다음에 그 민간 산업체들이 탱크를 만들거나 군용차를 만들거나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은 이 대공황의 시기에 어떤 대규모 그 사회 인프라 사업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사회 보험을 좀 보장하는 와그너법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경제도 부흥시키면서 어떤 사회 안정망 또는 어떤 사회적 권력 관계를 좀 바로 잡으려는 그런 거대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바로 뉴딜, 거대한 거래, 거대한 계약이라는 뜻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빅토리 가든이라는 것은 먹을 게 부족하니까는 집집마다 텃밭을 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동원된 게 이런 대공황과 세계대전의 어떤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듯이 IMF 구제금융 사태가 있었죠. 사실은 이때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한 해 14%가 한 해 줄었습니다. 대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1%가 될 정도로 극심한 우리가 고통을 겪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자살도 하고 정리해고를 당하고 국가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노사정위원회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이 그 퇴직금으로 다 조개구이집을 열었죠. 그래서 사실은 1년, 2년 지나지도 않아서 대부분 망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전국적, 전 정부적인 동원, 그다음에 자원의 어떤 그 배분이 일어나고 민간에서도 여하튼 이렇게 어렵게 대응을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9년 작년에 기후 위기 정세가 불붙었죠. 그리고 금방 이어서 또 코로나19 상황이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또는 대규모 감염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지난번 학교에 이상윤 선생님이 말씀을 자세히 하셨을 것 같아서 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 아래에 저기 만화를 보시면 이 의사 두 분이 걸어가면서 이 파도만 지나가면 우리가 다시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코로나19라는 파도인데 사실은 안 보이는 페이지를 열어보면 기후 변화라는 더 큰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들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위기와 기후 위기는 사실은 원인도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대규모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우리가 직접 필요로 하지 않은 것들을 멀리 보내는 세계화, 이윤을 위한 그런 어떤 그 경제 체제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도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불필요한 어떤 생산,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고 서로를 돌보면서 그 다음에 탄소 예산 같이 우리가 남은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체제를 전환해 나가야 된다라는, 해법도 하나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같이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반갑게 보는 현상들도 있어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를 겪고 있죠. 사람이 사라진 거리에 막 그냥 멧돼지나 원숭이들이 뭐 몰려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 북부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몇십 년 만에 보였다는 거죠. 대기가 깨끗해지면서. 그러나 이런 어떤 경제 위기나 이런 것들이 지나면은, 예, 화면 가리고 계십니다. 금방 다시 산업 생산이 증가하고 교통량이 많아지면 대기의 질은 또 금방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 변화에 좀 관심을 갖게 되겠죠. 코로나19로 온실가스가 줄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얼마나 줄었냐 하면 가장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셧다운 또는 락다운이 가장 극심한 지난 2월, 3월을 보시면 뉴욕은 한 10%가 배출량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파리는 72%가 줄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 하면 사람이 밖에 나가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처에서 계속 돌아가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으면 별로 안 줄겠죠. 파리 같으면은 관광객이 원래 많았다고 보니까 관광객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배출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줄어 있을 거냐라는 것이죠. 근데 역사적인 어떤 경험을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그래프 보이시죠? 굉장히 많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조금 줄었다가 이내 곧 올라갔습니다. 1920년대 즈음에 스페인 독감 때 세계적으로 200~3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배출량이 줄다가 곧 올라갔죠. 그 다음에 1930년대에 대공황 때도 조금 줄었지만 다시 올라갔습니다. 물론 조금 준 게 그때는 굉장히 크게 체감이 됐을 거예요. 지금처럼 인구도 많지 않았고 경제 규모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내 배출량, 절대 배출량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급속히 이제 경제 성장을 거의 모든 나라가 하게 되죠. 그래서 냉장고, 세탁기, TV, 자가용을 집집마다 갖는 게 당연하게 되던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다가 1970년대에 1차, 2차 석유 위기 때 조금 줄었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했을 때 좀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가장 최근의 금융위기 때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배출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게 저 빨간 점으로 표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줄면 좋겠는데 물론 많은 어떤 고통과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온실가스 배출로 보면 이 정도 줄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줄 거냐라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줄 것이냐. 이 그래프가 IPCC가 모델로 제시하는 배출 제로로 가는 어떤 그 감소 추세입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갈 길이 너무 멀죠. 그냥 살짝 우연히 줄어서는 사실은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침 그린 뉴딜이라는 게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바마가 그 선거운동 할 때부터 그린 뉴딜은 나왔었고 그런 비슷한 어떤 단어와 어떤 이론을 제시한 제안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린 뉴딜이 이렇게 진지하게 나온 것은 하나는 제레미 리프킨 같은 석학이죠. 이 사람은 엔트로피부터 노동의 종말, 수소경제 이렇게 큼직한 이야기를 많이 던진 그런 학자인데 이런 분이 이론적인 틀거리를 제시한 게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그 썰라이드 무브먼트라든지 이런 기층 운동이 그 다음에 영국의 멸종 저항이랄지 이런 국제적인 기후 정의 운동이 불붙으면서 이 경제 구조의 전환까지 같이 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해법으로 두 개가 맞아떨어진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을 지금으로 다시 되살려서 녹색 경제로 전환 온실가스 감축을 하면서 어떤 뉴딜 같은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구상이 되겠죠.
제레미 리프킨 이분이 이 글로벌 그린 뉴딜에서 제시한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 진지하게 사실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와 환경 위기의 비관론을 직시를 하고, 그렇지만은 그 이 생산의 디지털화로 환경 비용 제로로 가고, 그 다음에 리프킨 이분 재생 가능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를 굉장히 신봉을 하는 분인데 이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금의 시장과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리프킨은 제일 많이 온실가스도 배출을 하고 가장 많은 어떤 정치적인 영향도 가진 국제 공동체겠죠. 미국, EU, 중국 이런 데에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기술적으로 직접 이분은 이런 정부의 조언도 하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향후 20년 내에 탄소 제로 문명으로 변화를 해야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고려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주요 이니셔티브로는 전면적인 연방 정부의 탄소세 인상, 탄소 배당,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도시와 농업 전환, 녹색 전환, 노동조합의 연기금 활용, 공동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 자금 이런 것들을 사실 한국 어떤 혹자는 일각에서는 제레미 리프킨이 너무 기술 중심이고 시장에 의존을 하고 너무 낙관을 하고 있고, 또 더 세게 얘기하는 분은 이분 좀 구라쟁이 아니야 이렇게 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여튼 진지할 뿐더러 이런 주요 이니셔티브를 보면은 한국 사회와 한국 담론 지형에서는 아직 굉장히 주류로 올라서지 못한 정의로운 전환도 포함되겠죠.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 책과 여러 발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그 미국이 파리 협정이 2015년에 타결되자마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트럼프가 미국은 파리 협정 탈퇴할래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파리 협정은 마음대로 쉽게 탈퇴가 되는 게 아니라 4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마침 올해 11월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될지 말지가 결정이 되고 파리 협정이 내년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 되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파리 협정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도 미국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리프킨은 2021년 초반에 미국의 새 대통령과 새 의회의 임기 시작 6개월 내에 그린 뉴딜 법안이 통과되기를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트럼프를 제끼고 어떻게 제대로 해볼까라는 구상까지 진지하게 하고 있는 분인 거죠. 그래갖고 뭐 좀 너무 되게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는 평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분도 분명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발 그린 뉴딜이 이제 굉장히 광범하게 지금 소개가 되고 내용도 풍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그 후보 때 나왔던 것들이 잊혀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특히 미국이 그 오카시오 그 코르테즈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오카시오 코르테즈의 어떤 그 성장 배경에도 그 전에 버니 샌더스가 그 예비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샌더스의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다가 새롭게 그 블럭을 정치 블럭을 만든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라이즈 무브먼트랑 연결이 되고 다시 이제 샌더스의 그 예비 경선 운동에서 다시 규합이 되면서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 조금 더 풍부와 급진화된 건데, 그래서 이 그린 뉴딜은 이 일석삼조라고 할까요? 그 이 한 바퀴에 세 톱니바퀴가 물려 있는 거죠.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 불평등을 동시에 해소하는. 물론 그러려면 재생 가능 일자리, 대중교통,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이런 데 굉장히 큰 재정을 투여하고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서 특히 미국은 그 인종 간의 어떤 불평등이랄지 계급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이 심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자리 진작을 통해서 같이 해결을 하자라는 구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샌더스뿐만 아니라 지금의 가장 유력한 후보인 조 바이든, 뭐 엘리자베스 워렌 모든 후보들이 사실은 그린 뉴딜을 다 수용을 하고 자기 버전의 그린 뉴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와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2019년 2월에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했죠. 근데 미국의 의회가 공화당이 약간 다수기 때문에 통과는 안 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떤 그 내용을 어떤 제기하고 환기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커뮤니티 지역 공동체와 노동자들을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넷제로로 가기 위한 연방 정부의 의무를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5대 목표와 14개 정책 프로젝트, 그 다음에 관련해서 요구 조건, 실행 원칙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결의안 제출에 그친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의 그린 뉴딜 정책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완전 고용을 이룬다든지, 그 다음에 그 기후 위기 그 긴급 사태 선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속 인터넷 제공, 미국의 맥락에 어떤 그 맞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눈여겨 보실 것은 정부의 직접 공공 투자가 하나로 약 2경원, 2경원, 천조국이기 때문에 2경원 정도 넣어야지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튼 요 샌더스의 그린딜 정책에서 이제 넣고 빼고로 하면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의 정책도 이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때에 맞추어 유럽 연합에서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나왔죠. 근데 유럽 연합에서는 그린 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뉴 딜이 미국 대통령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대로 베끼기가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예, 유럽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리고 그린 딜, 녹색 계약, 녹색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영국 자체의 계획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영국은 그린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이라고, 왜냐하면 산업혁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녹색 산업혁명이라고 거기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목표가 8개로 나와 있고요. 2030년, 2050년 기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 배출권 거래제를 교통 난방으로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에너지 세제 지침, 그다음에 탄소 국경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되면 한국도 되게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걱정도 하죠. 타격이 있으면은 그거를 지혜롭게 타넘을 생각을 사실 해야 되는 건데요. 그다음에 보시면 목표 6번에 있는 친환경 농업 시스템, 요거가 굉장히 내용이 괜찮습니다. Farm to Fork, 그러니까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먹거리에 온실가스와 에너지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미국의 그린 뉴딜보다 더 좀 포괄적이고 서로 그 정책 요소의 연계도 짜임새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 아래에 있는 그 저기 웹페이지를 보시면 그 EU의 이 그린 딜 때문에 1,1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이 노조 쪽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특히 석탄 산업의 일자리랄지 그 전통적인 내연 기관 자동차의 일자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당장 6개월, 1년만은 아니더라도 5년, 10년, 20년 안에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열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유럽연합의 그린 딜이 그 정책적으로 그 대안을 강구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조합과 지역 공동체 같은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로운 전환, 저스트 트랜지션, 이것의 어떤 그 요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린 뉴딜이 나오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이 기후위기 극복 프로그램의 공통 분모 또는 공통의 우산으로서의 그린 뉴딜의 의미는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아까 제가 기후변화의 과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와 사회와 언론이 인식하기도 어렵고 행동에 나서기도 어렵고 굉장히 그 큰 길게 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과 그 경제 구조 산업 전환의 큰 변화를 추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서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가운데서 그린 뉴딜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은 뭔가 그럴싸한 걸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정부의 어떤 재정이 투여되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겠네. 그러면서 탄소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권력 관계 변화랄지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먹거리의 변화까지 이룰 수 있겠나라고 설득 논리도 되고 정치인들도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 그 기업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고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이랄지 아니면은 애초에 오바마의 그 그린 뉴딜, 그다음에 지금 영국과 미국의 그린 뉴딜도 대부분은 더 많은 어떤 배경과 동기를 갖고 있고 더 깊은 목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성장 동력의 회복, 수요의 진작 이런 것들을 더 깔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으로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이윤 논리를 와 그 같이 손 잡고 가면서 충분히 어떤 전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게다가 그린 뉴딜을 하는 김에 코로나19의 위기가 닥친 김에 이거를 같이 풀어보자라는 어떤 호소력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우 막 하루마다 200, 300명씩 막 그냥 코로나19로 죽고 지금 너무 상인들 어렵고 이런데 아우 기후 위기는 좀 이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실제로 유럽연합에서도 그린딜을 위한 관련 입법, 그다음에 관련 예산 집행 같은 논의가 조금 뒤로 처지고 있다라는 어떤 소식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뉴딜 또는 정의로운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루즈벨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균형 있는 경제와 정치사회 체제 전환까지 근본적으로 좀 도모할 수는 없겠는가. 그러려면 뭐 증세, 군비 축소, 기본소득, 노동시간 단축 이런 것들까지.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 그린 뉴딜이 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강점, 약점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적과 수단의 것인지를 좀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을 제가 잘 아껴 써야 될 것 같은데 탄소 예산을 아껴 써야 되듯이 강의의 시간도 되게 아껴 써야 됩니다. 보면 한국의 그린 뉴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특히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린 뉴딜을 공식 정책 공약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녹색당, 그다음에 정의당 일각에서만 그린 뉴딜이 좀 제안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학자 연구자와 어떤 시민사회 일각에서 좀 제안이 되던 수준이었는데, 어떤 정치권에서 이 후보와 정당의 입으로는 최초로 이제 그린 뉴딜이 얘기된 게 이제 지난 4월 총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의당은 거대한 전환 10년 프로젝트 그린 뉴딜 경제를 내놓고요. 녹색당은 기후 위기 막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그린 뉴딜.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 실현 이러면서 그 제목에는 그린 뉴딜이 강하게는 안 들어갔는데 그린 뉴딜 기본법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각 당의 그 정책을 좀 깊이 평가는 지금 저는 안 하려고 하고요. 그 화면을 좀 참고로 보시고, 근데 가장 힘도 있고 가장 결과적으로 압도적인 당선자를 낸 이제 여당이 중요하겠죠. 여당의 정책이. 근데 여기는 보시면 실제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당장은 잘 없어요. 2050 탄소 제로 사회 실현한다고는 했는데 그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언제까지 중단하겠다라든지 뭐 친환경책이긴 했지만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언제까지 그 중단하겠다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세 도입도 하는 게 아니라 도입을 검토하고 검토한다는 거 추후에 하겠다는 게 좀 많다는 그런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경기 부흥 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의 요구가 생겨나니까는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한국형 뉴딜이 제기가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은 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이란 이름으로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4월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 그럼 거기서 그린 뉴딜을 넣지 뺄지는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5월 13일에 그러면은 한번 저 그린 뉴딜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가 그럼 한번 내용을 만들어 와라라고 다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산업부, 중소기업부에서 하겠다고 했고 또 국토부가 우리도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린 뉴딜에 이제 4개 부처가 지금 들어와서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20날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그 회의 직후인데요.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그린 뉴딜이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3월 달에 탄소 제로 사회 그린 뉴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라고 민주당의 정책으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특별한 얘기가 없다가 코로나를 대응하는 한국판 뉴딜에도 얘기가 없다가 대통령 말씀으로 이제 그린 뉴딜이 갑자기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사업들을 만들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청와대로부터 탑다운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제가 답답한 것은 한국의 그린 뉴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할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게 이거 하반기 경제 그 정책 운영 방안에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에서 두세 페이지 나와 있는 요약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 있는데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세 가지 사업, 그러니까는 다시 가까이 볼게요.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렇게 세 개의 영역에서 12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3만 개를 창출하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딱 보시면 뭔가 좀 빈다라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고, 또 하나는 이게 좀 스케일이 좀 큰가 좀 싶긴 해요. 12조 원이면은 2년 동안 12조 원이기 때문에 1년에 6조 원 정도 투입되는데, 근데 이미 두산重工업 그 지원에만 3조 원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좀 작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버니 샌더스는 이경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 이런 어떤 그 국정 과제로서 크게 사업을 한 게 아마 제일 큰 게 새마을 운동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새마을 운동이 가장 절정이었던 1979년에 보면 새마을 운동, 새마을 사업 관련해서 투입된 게 정부 한 해 예산의 10%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방정부 저것도 있었고 민간도 합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이 540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 10%가 되면 54조 원. 그 절반으로 해도 그럼 27조 원 정도 돼야지 뭔가 좀 이게 큰 변화구나 정도가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1년에 6조 원 이러면은 사실 규모 자체가 작죠. 물론 규모보다는 그 규모도 어떻게 잘 쓰이느냐, 어떻게 그 계획이 됐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전 의아하면서도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이렇습니다. 그린 뉴딜인데 우리가 미국 민주당의 그린 뉴딜, 유럽연합 다 보시면은 2050년 배출 제로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그린 뉴딜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효과 추정이나 목표가 없습니다. 지금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랄지 아니면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그냥 그린 뉴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이 되든 안 되든 그냥 하면 좋은 사업이 돼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인프라의 녹색 전환이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건물하고 수송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근데 건물은 노후 공공건축물 개선에 국한되어 있고 수송 부문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들어왔는데 수송 부문에 대한 사업은 지금 전혀, 특히 철도 관련 사업은 전무합니다. 농업 먹거리 부문도 제외됐어요. 왜냐하면 농식품부가 이 4개 부처 안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부처 사업으로 국한한 어떤 프레임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린 도시, ICT 기반 상수도 관리 체계 구축. ICT 기반 상수도 관리 체계가 정말 너무 지금 중요한 건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최근에 지자체와 업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좀 재포장해서 그린 뉴딜로 다시 만든 게 아닌가. 제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걸 발견한 정부 관계자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거나 뭔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공개적으로 좀 토론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조 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13만 개, 이거는 단순히 고용유발 개수를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 원을 투자하면은
이 몇 명이 고용이 창출된다는 걸 고용유발 개수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사실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서는 뭐 그 제조업의 평균 일자리, 뭐 건설업의 일자리 10점 몇 명, 4점 몇 명 곱했는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일자리가 창출된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자리 추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기존의 배출량이나 배출 규모가 큰 산업단지와 사업에 대한 관리를 그게 중요한데 그런 얘기는 없이 새로운 실증 사업, 새로운 시범 사업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녹색 아파트, 녹색 산단 이런 걸 하면은 기존 산단이나 아파트를 고쳐야지 온실가스 배출이 되는 감축이 되는 건데 새로 신도시를 만들거나 새로 산단을 만들어야지만 그린 뭐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공공 재정을 투여하는 새로운 규모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지만 더 이상 정부 자료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7월 안에 종합계획을 다시 보완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 좀 기다려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의 그린 뉴딜을 없는 자료를 기반으로 억지로 중간 평가를 해보면 그린인지 뉴인지 딜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린이라고 하려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뉴면은 확실히 새로운 규모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고 딜이면은 그 사회 주요 주체들, 사회적인 어떤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다 불분명하죠.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 없는 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그 사진의 그 가운데 접니다. 네, 저예요. 예. 그래서 상층에서 정책화가 가능한 것만 갖고선 하다 보니까 또 그린 뉴딜이 좀 만병통치약. 이것도 그린 뉴딜, 저것도 그린 뉴딜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차원의 그린 뉴딜, 농어청 그린 뉴딜, 그린 뉴딜 콘서트. 뭐 그냥 강원도에 뭐 한국의 융프라우 뭐 산악열차 이런 식으로 자꾸 너무 가볍게 활용되는. 그래서 저는 지방 정부의 그린 뉴딜 선언 같으면 그게 긍정성도 있는데. 한국의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행정력하고 어떤 역량이 되게 제한적인데 이렇게 선언만 해서 과연 어떤 더 좀 그린 뉴딜이 자칫 희화화되는 게 아닌가, 너무 가벼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염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에너지, 건축, 교통, 농업, 도시복지 등 주요 부문의 큰 전환의 그림과 자원 배분 계획은 제시되지 못하는. 자원 배분이라는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이걸 할 거를 저울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면 화수분을 파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불만을 가진 세력이든 부문이든 이게 있어야지 의미 있는 사실은 자원 배분의 전환인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불만이 없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이 정책 중심에 자리하지 못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의로운 전환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정말 진지하게 전환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정의로운 전환 얘기도 안 나오는 게 아닌가. 누가 피해를 받을지가 불분명해요. 누가 희생이 될지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전환의 방향과 결과를 담는 비전이 분명해야 의미 있는 그린 뉴딜이 아닐까 하고 중간 평가를 해보고요. 이러는 가운데 이 어저께 일이죠. 그 해외 워싱턴 포스트죠 아마 여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그린 뉴딜을 하면서 해외 그 석탄 화력에 투자를 계속하니까 말이 됩니까라고 이제 여러 해외 환경 단체들이 항의 광고를 냈습니다. 좀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고, 근데 이렇게 한국은 지금 그 해외 보고서죠. 한국의 그 배출 제로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되겠느냐라는 그래프고, 바로 어젠가요. 그 세종시 산업부에 가갖고 이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산업부 장관님 탄소예산 모르시죠? 막 이러면서 이 더운 날 공룡을 쓰고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한국의 그린 뉴딜 하면은 와 멋있어 참신해가 아니라 정말 무엇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을 짚고 있는지 진단과 목표를 다시 분명히 짚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국회 토론회 이런 데서 그 제레미 리프킨이 세계의 석학을 화상회의로 불렀다고 막 자랑하던데 불렀으면 좀 제대로 써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프킨의 시각에서 한국의 그린 뉴딜을 평가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상상한 게 아니라 리프킨이 했던 얘기예요. 강의에서 했던 얘기를 이제 따온 건데 여러분, 즉 한국에는
3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원이 있다. 리프킨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 안 하고 3차 산업혁명이라고 자기 지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 같은 통신회사, 삼성 같은 세계적인 그 전자회사가 있고 현대, 기아 같은 정상급 자동차 회사도 있고, 그런데 한국은 세계적으로 3, 4, 5위 안에 드는 화석연료 의존 국가다. 그 다음에 낡은 경직성 에너지 체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환해야지 그린 뉴딜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한국은 뭔가 인프라도 있고 이렇게 한국의 국민성도 좋기 때문에 미국이 못하는 거를 한국이 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합니다. 이런 인프라 혁명은 40년 정도 걸리는 전환 계획이고 첫 20년 이내에 탄소 배출 제로로 만드는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40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고 20년 동안 큰 거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석연료 탈피를 못하면은 다 꽝인 겁니다. 리프킨의 화상회의를 들었으면 이런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리프킨 얘기도 들었고 한국 칭찬도 들었고 그린 뉴딜도 해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리프킨의 평중에는 중앙정부가 비전과 정책 기준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지역별 로드맵을 통해 3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리프킨이 한국을 잘 몰라서 이런 것 같아요. 한국의 지방정부가 지금 사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너무 없고 역량하고 경험도 너무 없고, 그 에너지과 그 보면 기초지자체 공무원들 보면 에너지과 담당한 사람 그 태양광 민원 받느라고 공무원 한 명이 죽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 그렇죠. 광역시도 정부만 해도 에너지 통계를 제대로 갖고 있는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서울시하고 부산시 정도 말고는, 제가 뭐 경기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서울시만 해도 원전 하나 줄이기를 충분히 잘하고 있느냐 하면 그건 좀 잘 모르겠거든요. 한국을 잘 모르면서 또 이 세계적인 석학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모르고서 하는 얘기도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좀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기후 비상사태 선언과 그린 뉴딜을 요구해온 한국의 풀뿌리 정치와 시민사회 운동에 경의를 표하며 한국 정부가 보인 리더십도 훌륭하다. 우리가 칭찬을 받은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운동을 잘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가, 또는 정말 내용이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는 건 우리가 조금 좀 찬물을 한 잔 먹고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기회가 된다면 리프킨한테도 여러 나라의 진지한 조언을 해주는 당신의 어떤 이론과 성의는 굉장히 존중을 하지만 아픈 소리는 조금 더 제대로 하고 잘 모르는 거는 잘 모르는 걸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혹시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분이 그 새겨들 얘기 맞습니다. 다 의존을 하면 안 되지만. 자, 그린 뉴딜의 최대치랄까요? 또는 올바른 그린 뉴딜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의로운 그린 뉴딜 또는 다른 그린 뉴딜 같은 걸 얘기를 했는데, 조금 그 반면교사로 볼 만한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리의 그 이달고 그 여성시장인데 이번에 그 재선을 위해서 다시 선거를 뛰고 있는데, 향후 6년간의 시정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제목이 파리를 위한 선언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기후 위기 시대와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파리의 어떤 큰 전환을 담고 있는 그런 선언이죠. 그러니까 결국 파리판 그린 뉴딜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8가지의 어떤 정책 기조 또는 정책 제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파리 전역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거예요. 무슨 재생에너지가 지붕에 있는 첨단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운행속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가용 운전자들이 욕을 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교통이 정원화되고 개인 어떤 수송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트램이나 메트로나 버스를 사람들이 아니면 자전거나 보행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에너지도 적게 쓰고 파리 공기도 맑아지겠죠. 이런 게 그린 딜이고 엄청난 전환인 거죠. 그다음에 3대 건설 계획을 백지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대규모 무슨 쪼만한 신도시 내지는, 우리는 도시재생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그러면서 또 콘크리트 불도저 들어가고 콘크리트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백지화하고
커다란 숲을 우리로 치면은 서울로 치면 뚝섬 숲이나 뭐 저 북서울 숲 이런 거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면적을 절반 축소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하겠대요. 자가 운영자들 또 욕하겠죠. 그 다음에 생태기후적 지역 도시계획. 그러니까는 도시계획에 얼만큼 교통하고 인구와 이동과 상업과 일자리를 하는 그러한 10년, 20년 단위의 지역 도시계획의 생태기후적인 측면을 그 필수적인 요소로 넣겠다는 거죠. 디지털 광고판 퇴출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광고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못할 것도 없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공공임대를 하겠다. 이것도 참 신한데 너무 관광객이 많다는 것도 있어요. 또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에어비앤비는 우리는 뭐 그 P2P로 해서 아니면 B2B 뭐 또 개인으로 갖고 저렴하게 우리는 이 호텔비를 아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뭔가 그 자원이 많이 들거든요. 에너지 더 쓰게 되고 뭐 포장재 더 쓰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광객은 좀 줄어도 좋으니까는 빈민층으로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 형평성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거죠. 근데 파리 시민의 식량 주권. 주권은 어떤 식량의 어떤 안정성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갖고 지역 농산물, 옥상 텃밭, 대안적인 가축 사용, 공공급식의 채식단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연대 창조, 서로 돌보겠다라는 거죠. 뭐 연대는 사실 프랑스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의 어떤 최대치 또는 정말 바람직한 그린 뉴딜을 하면은 여기서 이 이달구 시장의 선언에서 넣고 빼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지금의 한국에서 얘기되고 있는 뭐 우리가 뭐 정의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의 그린 뉴딜도 봤고 지금 한국판 코로나 대응 뉴딜에서 디지털 뉴딜과 같이 나온 그린 뉴딜 내용도 봤는데 그것과 이것을 좀 비교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왼쪽에 요거는 그 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 저기 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번역을 했던가요? 기후변화 행동연구소에서 했나? 아, 제가 까먹었다. 좀 죄송한 일인데 한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요걸. 근데 보시면 그린 뉴딜, 녹색 성장, 탈성장이 공통 분모도 있지만 여집합들이 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자가 그러면 물었죠. 청와대에. 그럼 그린 뉴딜이 뭐냐?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과는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으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얘기를 좀 되게 좀 엉성하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 이거는 녹색 성장하고 되게 비슷한 거긴 한데 거기서 좀 토건 사업을 좀 빼서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녹색 성장은 높은 노동 생산성, 소비 증가와 같이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린 뉴딜은 일정하게 소비 증가를 계속 그러니까 그 뭐 소비 진작이니까요. 경기 부분 그러면서도 일자리도 보장하고 에너지 전환도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둘 사이에 남는 부분이 있죠. 여집합이.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에너지도 전환하고 재생에도 높이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도 감축하고 일자리도 어느 정도 보장하고 하려면 노동시간 단축도 필수적이고 일정한 소비 감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증세 필요한 세금도 더 걷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탈성장과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린 뉴딜이나 녹색 성장이 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죠. 이걸 다 하겠다고 하면 흔한 말로 정치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하겠다고 해야지 정치인일 거예요.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나 뭔가 좀 진지한 어떤 경제학자랄지 정책가랄지 어떤 그 사회운동가라면은 다 할 수 없어 내지는 뭔가 싸워야 돼. 뭔가 손에 쥐는 게 있으면 손에 못 쥐는 것도 있어야 돼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도너츠 모양은 케이트 레이워스라는 경제학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가 주류 경제학에서 보는 그 그래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하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결국 떨어질 수 있지만 계속 올라가야만 하는 그래프, 즉 GDP 위주의 경제 성장의 그래프입니다. 매년 GDP가 3, 4%씩 계속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어떤 무너지거나 위기에 처한다라는 그런 그래프죠. 또 하나 우리가 익숙한 그래프는 이거죠, 이거. 수요 공급 그래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데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이게 모든 경제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그래프. 두 가지 그래프가 주류 경제학의 두 가지였는데 케이트 레이워스는 그거보다 또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도너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안쪽에 있는 도너츠의 원은 이거보다 떨어지면 안쪽으로 가면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가 무너진다는 그런 거예요. 식량, 보건, 물, 교육, 평화, 민주주의, 성평등, 주거, 각종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하한 절대선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지간한 선진국들은 이런 것들이 인구의 대부분은 보장이 되죠. 그러나 사회의 일부분은 보장이 안 되겠고 제3세계의 많은 나라는 인구 다수가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안쪽 선을 위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또 바깥의 그래프는 어떤 지구의 한계, 생태계의 한계입니다. 여기는 해양산 성화, 화학적 오염, 질소화인, 담수 고갈, 대기오의 오존층 파괴, 그 다음에 기후 변화까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큼 큰 규모로 악화되고 있고 얼마큼 영향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것이 바깥 원고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위기에 처하게 있고 전체가 불능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너츠의 바깥 고리와 안쪽 고리 사이의 균형과 지속성이 우리의 새로운 경제학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도넛 경제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어떤 그래프가 중요하다고 보여졌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기후 위기 시대에 코로나 위기 시대에 사진 막 찍으니까 긴장되네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그린 뉴딜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했을 때 거꾸로 그린 뉴딜이 이러한 어떤 그래프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충분하거나 적절한 틀거리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린 뉴딜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경기 회복의 뉴딜이라는 어떤 그런 바탕을 크게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또는 이 기후 위기를 초래한 산업자본주의와 세계화된 이윤 논리 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지 않은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제기해 보게 되고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죠. 제 강의 시간은 일단 다소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 그림을 마지막으로 전 결론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벌써 8년 전, 그러나 불과 8년 전에 두물머리의 풍경이에요. 공사 말고 농사, 발전 말고 밭전이라는 구호였죠. 그러니까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4대강을 하나하나 황폐화하고 있을 때 마지막 남은 저항의 거점이 이 팔당 두물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토록 정부도 권장하던 유기농 노지에서도 하고 하우스에도 하는 유기농 농가들이 있었죠. 세계 유기농 대회까지 할 정도로. 근데 갑자기 이 팔당 유기농이 이 상수원 오염의 주범이라는 식으로 몰아가서 4대강 사업으로 자전거길 깨끗하게 닦고 공원 만들어야 되니까는 다 나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환경운동, 사회운동가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서 몇 개월에 걸쳐서 천막을 치고 같이 싸웠죠.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구호가 제가 보기엔 나왔습니다. 공사 말고 농사, 발전 말고 밭전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국가 미래 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결국은 진압이 됐고 진압은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 농가가 마지막까지 싸웠는데 결국은 합의를 어떻게 했는데 지금 거의 휴지처럼 돼 있는 합의죠. 그래갖고 어떤 친환경 생태 체험 농장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이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때의 장면들을 떠올릴 때마다 아, 이게 정말 우리의 국가 미래 비전이 아니었나. 특히 이런 기후위기와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 답을 알려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때에 지금 얼굴 보시면 이때 유력한 그때 야당이죠. 야당 의원들도 많이 와서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야, 이 풍경, 이 구호 너무 좋다고 막 그냥 자기 SNS에서 올리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권이 넘어오고 그랬는데 뭘 하시는 겁니까? 그린 뉴딜 좋다고 포장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원전 말고 안전, 공사 말고 농사, 송전 말고 발전, 발전 말고 발전, 이 구호가 그린 뉴딜에 담길 때 제대로 된 그린 뉴딜이 아닌가. 그만큼 전환의 방향과 스케일과 어떤 정신과 공감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한 또는 정당한 그린 뉴딜은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공사 말고 농사, 발전 말고 발전을 담고 있지 않은 그린 뉴딜 또는 그린 뉴딜이 그걸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린 뉴딜이 아닌 어떤 명칭, 아닌 정책구, 아닌 어떤 그 프레임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제가 딱 맞게 썼기 때문에 일단 강의는 좀 이걸로 정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사회자가 할 일인가요? 어떤 쉬었다가 그 질의응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